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모산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4시 그래서 특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의원이 이렇게 받아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산 대사님께 드리는 편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모산 대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곳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산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17일 공개된 구치소에 수감된 내란 수구의 윤석열이 부정 선거론자인 모수탄에게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이가 쓴 편지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또 한 통의 망상 편지가 날아들었는데요. 이번엔 윤석열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각 수준의 망상으로 가득한데요. 윤석열의 인식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을 가짜 민주주의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는데요. 부패 카르텔과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당했다고 하소연하며 마치 자신만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고 어리석다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했는데요. 이미 3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에도 끝내 출석을 거부한 자가 내뱉을 말로는 참으로 뻔뻔합니다. 성경 말씀과 지지자들의 편지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대목도 등장하는데요.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부정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모든 게 자신을 겨냥한 음모라는 피해망상,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한 동정 유도에 가까운 발언들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그의 인식이 이제는 음모론의 나락으로까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산 세력이 초국가적 경제 권력을 만들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이어 여전히 선거 부정을 믿고 있는 모습은 경악을 넘어 기괴할 지경인데요.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허황한 말까지 꺼내며 자신이 무슨 대단한 저항자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미국에 대한 충성 언급인데요. 트럼프가 자신을 구하려고 모수탄 교수를 보냈고 이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제정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으로 착각하는 오만과 망상이 도를 넘은 수준인 거죠. 일각에서는 이 편지를 보수 개신교와 극우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용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법 절차 내에서 돌파구가 막히자 여론전을 통해 반전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종의 양심수 코스프레를 통해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고 싶은 욕망이 편지 곳곳에 묻어나는데요. 하지만 이 편지로 윤석열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 편지는 그가 왜 탄핵당했는지, 왜 국민의 손으로 퇴출됐는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의 이번 편지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데요. 왜곡된 인식과 극단적인 피해망상이 어디까지 치달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망상과 음모론에 빠져있는 전직 대통령의 민낯은 오히려 공포에 가까운데요. 그런 인식을 가진 자가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정말 믿기 힘듭니다. 국민이 겪은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망상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망상이 더 이상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국민의 단호한 심판과 철저한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요. 이제 윤석열의 자리는 감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오직 역사 속 반면교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이제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라는 해석 기사가 났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공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말의 반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관한 다양한 보고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특별한 기류의 변화가 없다.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공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망동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도를 넘은 집단 행동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지켜도 모자랄 판에 보좌진들이 집단으로 공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이 자들이 정상적인 국회 보좌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짜 이들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보협도 아닌 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나선 상황 자체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짜치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는데요. 설사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냈다고 해도 문제지만 그들이 과연 진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내부 사정에 밝을 수는 있겠지만 더한다고 해서 진실에 가깝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마치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히려 그들일수록 소문과 정파적 감정에 더 쉽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친분관계로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지는 건 정치권에서 자주 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16일과 17일에 올린 글들을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는데요. 최강욱 짤짤이 논란, 조수진 공천 논란, 그리고 김남국 코인 사태까지 이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 보좌진들은 의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실을 왜곡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장관 임명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보좌진들이 국회의원과 가까이 지냈던 경험이 있다 해도 그게 곧 진실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고 소문에 흔들리고 침묵에 취약한 존재들인데요. 만약 강선우 의원과 갈등을 겪고 딴 의원실로 옮긴 보좌진의 말이 혹은 강 의원의 지시를 무시하다 퇴직당한 이의 말이 침묵을 타고 전파됐다면 그건 신뢰할 만한 팩트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침묵질이 어떤 왜곡을 불러오는지 이미 30년 가까이 지켜봐왔는데요. 클리앙, 딴지 게시판, 보배드림 등과 같은 곳도 그 문제로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좌진들도 똑같은 인간들인데요. 아무리 똘똘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집단은 오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쫓겠다면 그 집단이 범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건 원칙의 문제이자 판단의 문제입니다. 혹자는 민주당 인사라고 더 고운 눈으로 보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서 쌓아온 이력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사를 타인보다 고운 눈으로 보고 싶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싸자는 뜻은 아닌데요. 오히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요. 우리 모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강선우가 의심스럽고 미덥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좀 더 고운 눈으로 보고 차분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14일과 16일 청문회를 치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강 후보자에게는 보좌진 갑질 의혹, 이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과 자녀의 불법 유학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들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 사퇴 유도나 지명 철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과 관련해 여러 해명을 내놨는데요. 자택변기 수리건은 보좌진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했고 쓰레기 처리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 맡긴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온 보도들과 SNS 메시지 공개로 논란이 커졌는데요.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다시금 사과하며 불편함을 느낀 국민과 보좌진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 변명이고 감성파리로 일관했다며 사퇴를 요구한 건데요. 이례적으로 나온 회장단 명의의 입장문은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민보협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좌진의 상실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서도 동시에 대통령 인사권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이달희 국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임명이 보좌진에게 나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사과와 소명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마이TV에 출연해 여론의 흐름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는 대통령실이 자진사퇴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규현 홍보수석 명의로 이를 부인했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감정과 소문이 아닌 원칙과 균형으로 판단해야 할 때인데요. 우리 편일수록 더 냉정하게 보되 진실은 그 누구보다 더 공정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갑자기 민보협 역대 회장단과 민주당 여성단체가 등장했는지, 또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박지원이 갑툭튀했는지, 그 말 많고 탈 많은 문제의 동명이인 이재정이 왜 등판했는지 수없이 많은 루머와 찌라시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 누가 어떤 의도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의도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그 알량한 장관 자리 때문에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다면 그건 해당 행위이며 폐륜 정치의 끝판입니다.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 경고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자료들은요.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그 두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는 이제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그 편지를 둘러싼 논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 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뭐랄까 그 정치적 인물들하고 또 절차 이런 걸 둘러싼 어떤 첨예한 논쟁 또 여론 반응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다른 시각들이 있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이제 각 자료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또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지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먼저 그 윤석열 편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구치소에서 모스탄인가 하는 인물한테 직접 쓴 편지라고 하던데요. 네, 자필 편지요. 자료에 보면 자기는 뭐 부패 카르텔, 거짓 선동,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검찰의 만남도 막았다 뭐 이런 비난도 한다고 하네요. 성경 구절이나 지지자들 편지에서 힘을 얻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선거 부정에 대한 믿음 같은 거. 그리고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 이런 표현도 쓰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 자료는 근데 이 편지 내용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이게 뭐 망상이나 편집증 수준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 편지가 현실 인식이 상당히 좀 왜곡돼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분석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보수나 극우 지지층을 겨냥한 거다. 정치적인 메시지다. 네, 그렇죠. 일종의 양심수 코스프레 아니냐는 지적도 해요. 이제 정치 탄압받는 희생자처럼 보이려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오히려 자충수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해가 되는 행동이다. 왜 탄핵되고 퇴출됐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요. 맞습니다. 자료 안에서는 아예 내란 수계라고 지칭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또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간극을 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참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데요. 아,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에 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논란이 좀 크더라고요. 보좌진들한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 예를 들면 뭐 자기 집 변기를 고치게 했다거나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거나 그런 사적인 지시들이죠. 네, 강 후보자가 일부는 해명하고 또 사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이라고 하죠. 네, 민보협. 거기 역대 회장단이 나서서 후보자 사퇴하라고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또 이 민보협 회장단의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던져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뭐 내부 정치라던가 아니면 근거 없는 소문, 찌라시 같은 거요? 또는 뭐 개인적인 친분, 친목질 이런 게 작용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과거에 뭐 최강욱, 조수진, 김남국 의원 사례처럼 보좌진들이 때로는 좀 사실을 왜곡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요. 아하. 그래서 자료는 감정이나 소문보다는 원칙 그리고 균형 잡힌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같은 편일수록 더 냉정하게 보되 사실관계에는 좀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료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같은 거 참여연대가 사퇴 요구했다는 내용도 잠깐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대통령실 반응도 좀 지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기류 변화 없다. 이랬다가 언론 보도 나오니까 또 그걸 부인하고 입장이 좀 오락가락했다는 거죠. 그런 혼선도 있었군요. 결국 이게 정치적인 임명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검증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사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지 논란하고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글쎄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소통 방식 그리고 그걸 둘러싼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 해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내부 정치의 단면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두 경우 다 뭐랄까 자료에 따르면요. 어떤 인식의 문제라던가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의 신념, 자료 표현대로라면 망상일 수도 있는 과 어떤 공적인 책임,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 같은 것들이 막 얽혀있는 모습이랄까요? 네,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례 모두에서 느껴지죠.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고 또 이 진실 공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봅니다. 오늘 자료들은 극심한 여론의 감시, 또 때로는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도전에 직면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보와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소비되는지, 이건 좀 고려해 볼 때 여러분이라면 자료에 담긴 이 복잡한 정치적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해석하시겠습니까?